지난 시간에 예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외 처리는 크게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가 있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한 것은 아니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실행되게끔 하는 그런 예외 처리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에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발생시키는데 예외는 언제 발생하냐? 자바에서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논리 오류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0 나누기, 예를 들면 0 나누기라든지 배열을 우리가 조작하는데 색인을 마이너스 1로 썼다든지, 어떤 객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실행하려는데 객체 참조 변수의 값이 널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 프로그램 논리 오류가 있는 거고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예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외를 발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또 잘못 호출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적절한 인자를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잘못 전달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메소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예외를 발생하는지 잘 알고 써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특정 문제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발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프로그램에서 throw라고 하는 문을 이용해 가지고 예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throw와 관련된 그 문법을 설명해 드리면, 이 throw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야. 그럼 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throw 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의 인출 메소드예요. 은행의 인출 메소드인데, 이 인출 메소드는 인자로 amount를 받아요. 정수 타입의 인자예요. 그럼 정수의 도메인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범위가 있는데, 이 withdraw에 유효한 어떤 인자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겠고 밸런스하고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 외의 범위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mount를 검사해서 amount가 0이거나 음수이면은 throw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라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 throw는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그 예외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곳까지 그 예외 객체를 던져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row 다음에는 항상 예외 객체가 와야 돼요.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물론 new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생성한 다음에 전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외 객체 전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변수로 뭔가 예외 객체를 미리 생성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throw A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throw new 예외 객체를 하게 됩니다. 이 예외 객체를 우리가
이것도 이제 C++하고 조금 다른 건데, C++는 아무거나 던질 수 있어요. 정수를 던질 수도 있고, 문자를 던질 수도 있고, 예외 객체를 던질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예외 객체만 스로우를 이용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 객체는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예외 객체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예외 객체들을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 객체들, 이런 illegal argument exception 같은 것들을 해줘요. 이 amount가 밸런스보다 큰 경우에는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는 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insufficient fund라는 exception이 있을까요? 없겠죠. 얘는 뭔가 사용자가 새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사용자도 우리 개발자도 우리 응용에서 독특하게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외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amount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프로그래밍 오류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withdraw를 불리는 그 어디인가의 코드에서 잘못 뭔가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음수나 0이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발생을 한 거고, amount가 밸런스보다 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정당당하게 이제 올바르게 withdraw를 인출을 요청했는데 금액을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잔액 정보를 착각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별도 뭔가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전달됐다. 그럼 이 예외가 발생되죠. 그럼 이 예외가 발생되면 그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오류와 관련된 예외는 잡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try catch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버려두면 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를 발생했는데 try catch를 안 했어. 그럼 그 예외가 올라오다 어디까지 가요? JVM까지 갑니다. 그럼 JVM 가면 어떻게 돼? 프로그램 죽어요. 프로그램이 죽고 JVM이 어디서 어떤 호출음에서 어느 위치에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했다고 표시하겠죠. 아, 그럼 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구나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할 경우에는 잡는 게 아니라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을 죽여야겠다. 죽여서 내가 오류 사실을 알고 그 오류를 발생된 원인을 찾아서 없애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예외 처리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되게끔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insufficient fund는 그건 아니고, 이 예외가 발생하면은 사용자한테 초과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다시 하세요.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알려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다시 뭔가 인출을 요청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의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처리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뭔가 사용자한테 재시도할 기회를 주면은 다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얘는 try catch를 해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try catch가 목적이 되는 애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트라이 캐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목적입니다. 자, 항상 함수를 만들 때 정상적인 경우에 할 일은 코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 상황들이 프로그래밍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면 이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 구성에서 절대 음수가 전달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테스트는 해야 돼요. 다양한 상황에서 내 프로그램을 테스트해서 저 예외들이 발생하지 않나 확인하면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성능은 좋아지겠죠. 뭐 if을 한번 안 한다고 해서 성능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불필요하게 저런 비교를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배포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처리하는 부분이래. 그런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로우는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스로우 하면은 얘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요 세 곳 뿐입니다. 요 세 곳. 뭐 다양한 곳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함수 호출 흐름에서 예외 상위함수, 상위함수가 이제 잡아서 처리할 수 있고, 유연하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이 셋 중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좀 더 예외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유연하다는 그런 측면이고, 역할도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A라는 무슨 예외는 여기서 처리하고, A가 아닌 나머지는 여기서 처리하고, 뭐 분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처리하고 또 조금 더 다른 처리를 또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은 그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흐름은 요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 객체. 여기 보면은 이런 문구를 예외 객체에 보통 전달합니다.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캐치하려는 예외거든요. 캐치해서 이 문자열이 뭔지 잘 안 봐요. 다른 걸 필요한 거고요. 얘는 프로그램이 죽일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죽이면 여기에 그 예외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divide by zero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같이 프로그램 짰으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0 또는 음수 또는 0 금액 인출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구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냐면, 그 밑에 프로그램 죽었을 때 내가 그걸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를 좀 더 파악을 필요한 정보를 출력해 줘야 돼요. 오류의 원인을 알 수 있게끔, 또 그 오류를 발생시킨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끔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출력하게끔 여기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전달 안 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달 안 할 수 없고 빈 문자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오류 메시지를 보려고, 오류가 났을 때 그 메시지를 보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 내가 디버깅하고 코드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보내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열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예외 객체를 생성할 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를 전달해서, 특히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예외에서는 그 문자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걔가 우리한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변까지 전달되면 그 문자열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들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오류 발견하기 위한 이런 예외들을 위해서 새로운 예외 클래스를 만들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냥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예외 중에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예외를 쓰면 돼요. 어차피 이것의 목적은 뭐였어요? 프로그램을 죽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죽이고 뭘 통해서 나는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문자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발생된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내가 그 오류를 찾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가 아니라 아까 잔액 부족처럼 뭔가 특별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예외이면 이 예외는 시스템에 있는 예외를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고 내가 예외 처리할 때 어떤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그 예외 객체는 제공을 못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예외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가독성도 향상이 되고요. 발생 위치가 제한적입니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내가 발생한 거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어요. 나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Insufficient Found Exception은 내가 새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함수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모두 내 코드에서만 발생될 거고 내 코드에서 발생되면 내가 특정한 위치에서 발생할끔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Insufficient Found Exception은 발생 위치가 제한적이고 내가 생각했던 내 위치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가 아닌 다른 예외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아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냐면은 try catch를 할 수 있습니다. try catch. 어디서 throw-된 예외를 이제 잡을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transfer는 계좌 이체를 하는 건데 이 계좌 위치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그냥 try catch 문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잡는 예외가 아니라 그랬죠. try catch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지는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try catch의 문법만 설명하는 거지 try catch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건 예외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법적인 요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장들을 실행하는데 그 문장들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발생된 예외를 내가 만약 잡아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트라이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프로그램 문장들을 넣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문장들은 어떤 애가 실행됐을 때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 얘는 실행이 안 돼야 돼. 그럼 같이 트라이저에 넣습니다. 여기의 경우도
from withdraw를 하는데 인출을 하는 거죠. 이 from 계좌에서 빼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 빼는데 실패했어. 그럼 입금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to deposit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트라이저를에다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위에서부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흐름과 마찬가지로 한 줄 한 줄 실행해요. 한 문장 한 문장씩. 근데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은 나머지 트라이 부분은 실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로 와요. 일로 와서 그 발생된 예외가 얘나 얘에 해당되는지 보고 얘와 얘에 해당되면은 요 문장이 실행되는 거예요. 얘와 얘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예외는 계속 살아서 트랜스퍼를 호출한 상위로 또 전달이 됩니다. 트라이 캐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예외 처리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잡으면 멈춰지는데 잡지 못하면은 또 상위로 그 예외가 전달되고 결국에는 JVM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는 트라이절 다음에 캐치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캐치절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캐치절에는 하나의 예외만 나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바 7부터는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캐치절에서 여러 예외들을 나열해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트라이 캐치문의 좀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스위치문의 케이스절하고 비슷해요. 스위치문도 케이스문이 여러 개가 올 수 있죠. 여기도 캐치문이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캐치 블럭이 메소 정의와 유사한 거는 얘가 인자처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인자. 함수의 인자. 요게 함수라 치면은 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이 캐치의 인자,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는 요 안에서만 유효해요. 요 캐치저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를 정의할 때 이 캐치절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떤 거와 일치하는지 어떻게 검사하면 순차적으로 검사를 해요. 첫 번째 캐치절과에서 잡을 수 있는지 봐요. 첫 번째 잡을 수 있으면 여기서 잡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캐치절들은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자바에 있는 예외 클래스들은 상속 계층으로 묶여져 있어요. 상속 계층으로. C++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자바는 좀 더 많은 예외들이 있고요. 그 예외들이 상속 계층으로 묶여져 있어요. 상속 계층에서 보면은 더 거의 최상위의 상속 계층도에서 그 예외 처리와 관련된 클래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셉션이에요. 그러니까 익셉션이 있으면 그 밑에 IO 익셉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바는 또 얘네들이 다 참조 변수가 되는 거죠. 이가.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IO 익셉션이 발생됐어요. 여기서. 그럼 얘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IO 익셉션은 익셉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pet dog이면 강아지는 펫에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상이야, 얘보다. 그러면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애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IO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여기서 잡는 거지. 얘는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거꾸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IO 익셉션이에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만든 거지. IO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캐치절을 작성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차례대로 잡을 수 있는지 보는 거고, 그 순서가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주로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익셉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익셉션들은 상속으로 계층도로 이렇게 맞물려 이렇게 계층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 타입이 하위 타입보다 먼저 어떤 캐치를 하게 되면 그 하위 타입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은 실제 문법 오류가 나요. 얘가 unreachable 코드가 돼요. 얘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코드가 돼요. 왜냐하면 IO 익셉션이 발생해도 다 여기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이 캐치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finally라는 절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안 써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써요. 그래서 finally라는 절이 있는데, 이 finally는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되는 절이에요. 무조건 finally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try, catch가 2개 있고 finally가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쭉 실행하는데 예외가 발생 안 됐어. 그럼 여기 있는 거 쭉 다 실행됐겠죠.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요? finally 있는 부분이 실행돼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IO 익셉션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쭉 가다가 IO 익셉션이 발생했어. 그럼 나머지 실행 안 되겠죠. 트라이절에. 일로 옵니다.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 finally가 실행돼. 트라이의 일부분, 그 잡은 예외 캐치절을 다 실행하고 finally가 실행됩니다. 예외가 발생했는데 IO 익셉션도 아니고 런타임 익셉션도 아니야. 그러면 실행되다가 여기서 멈추겠죠. 그럼 어디로 가? finally로 가요. finally로 가고 그 예외는 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위로 이 코드가 있는 함수를 호출한 상위 함수로 예외가 재차 전달됩니다. 그래서 finally는 항상 실행돼요. try 다음에 finally가 실행될 수 있고, try, catch, finally 이렇게 try, finally, 위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finally를 왜 도입했냐면 짝이 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죽더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자바는 malloc free는 아니지만 파일을 열었다. 그러면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떠나서 뭘 해줘야 되냐? 파일은 우선 닫아줘야 돼요. 파일을 클로즈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finally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입출력, 파일 입출력을 하면은 예외 처리가 많이 발생을 해요. 열려고 하는 파일이 없을 수 있고, 파일을 저장하려는데 파일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예외, 파일 처리할 때는, 파일 입출력 처리할 때는 많은 종류의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통신할 때도 그래요. 통신할 때도 뭐 URL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통신하다가 끊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finally가 없어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요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트라이절이 개선이 한번 된 거죠. 그래서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 아직 파일 처리는 여러분한테 설명은 안 드렸는데, 파일을 읽어가지고 요 파일을 읽어서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요 output.txt로 다 복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파일을 오픈해야 되고,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나중에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이 클로즈 하는 건 예외가 발생했든 안 했든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로즈를 자동적으로 다 사용한 다음에 해야 되는 애들은 트라이를 저를 만드는데 가로 열고 여기에다가 문장들 그런 애들을 생성하는 애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reader와 writer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항상 끝나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을 닫아줍니다. 옛날에 finally를 이용해서 닫았던 거를 이제는 자동적으로 닫아주게끔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도 뭐가 사용이 될까? 닫아줘야 돼요. 닫아주면은 close라는 메소드를 불러줘야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려 그러면 뭘 이용해야지 이게 가능할까? 검사가 가능할까? 여기에 뭔가 만들었어. 생성을 했어. 그럼 이 객체는 뭘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에 close를 불러야 되잖아요. 뭐 갖고 있어야 돼? close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생성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close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생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걸 검사를 어떻게 해? close 메소드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은 저기에 올 수 있어요. 오토 클로즈를 구현하고 있지 않은 애들을 try with resource 그 가로 안에 생성하면 문법 오류나요. 왜? 나중에 끝나고 자동적으로 클로즈를 불러줘야 되는데 클로즈가 없는 애야. 근데 얘네들은 오토 클로즈업을 있는 애들은 다 어떤 매스 갖고 있어? 클로즈 매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try with resource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클로즈 매스를 갖고 있는 애들 다 묶어줬어. 리모컨으로. 오토 클로즈버란 리모컨으로. 그래서 그 리모컨을 갖고 리더와 라이터를 다 닫아주는 거예요. 리더 라이터를 여기서 이 문장이 끝나면 닫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어떤 역할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을 묶어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여기는 뭐가 필요해? 클로즈를 갖고 있는 애들만 와야 되고 그거를 강제와야 되겠고. 그럼 그게 딱 맞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이거 try with resource라는 그 문장을 쓰고 싶어? 그럼 너도 그 뭘 구현하면 돼? 내가 새로 만든 내 클래스도 여기서 try 끝나고 자동적으로 뭔가 하게끔 만들고 싶어. 그럼 오토 클로즈를 구현하면 돼요. 클로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 하게끔 코딩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new 할 수 있고 try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불러줘요? 내가 만들어 놓은 클로즈 메소드가 불러줘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finally가 요즘은 거의 안 쓰입니다. 이 오토 클로즈버를 이용해 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 처리와 관련된 문법 중에 예외를 발생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예외를 잡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throw라는 문이 있고 try catch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될 게 throws라고 하는 예외를 공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문법이 있습니다. 자바에는.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어떤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throws 그 함수 옆에다 수식해 가지고 공표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되면 이런 거 발생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 개념. 실제 공표를 해야 되는 애들은 체크드 예외들만 공표를 해야 돼요. 체크드. 그러니까 체크드, 언체크드 이 개념은 아직 설명 안 드렸죠. 근데 설명할 거예요. 근데 자바는 예외를 크게 체크드, 언체크드로 나눴어요. 그리고 체크드 예외들은 예외 처리를 뭔가 강제화시켰어요. 그래서 체크드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를 나는 직접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해소시켜 주거나 아니면 내가 해소 못하니까 다음에 네가 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throws 공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throws 공표하는 거는 실제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효과는 있는데 어떤 예외들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냐면은 체크드라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체크드와 언체크드가 뭐냐? 이제 그거 설명할게요. 자바는 처음에 자바를 설계할 때 제임스 고슬링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외를 크게 두 종류로 분류했어요. 처리할 수 없는 예외, 처리할 수 있는 예외.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중에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외. 그리고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예외. 이렇게 나눴어요. 크게. 근데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예외는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예요. 의미가 없는 예외. 개발자 입장에서. 그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개발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보통은 JVM 자체의 문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발생해도 뭐 어떻게 안 돼. 하지만 그런 거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계속 동작은 안 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얘를 에러라는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저런 애들은 내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집중을 뭐에 해? 분류 2, 처리할 수 있는 예외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외라는 건 논리 오류를 말해요. 논리 오류. 얘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예요. 아까 throw illegal argument exception 요게 그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바는 얘네들은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는 프로그램을 죽여서 오류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 오류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다음에 실행하면은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발 과제 발견하고 수정해야 돼요. 자바는 얘네들을 runtime exception 클래스로 분류했어요. 논리 오류가 원래 실행 시간 오류예요. 컴파일할 때 나는 오류는 문법 오류죠. 그건 고쳐야 실행할 수 있는 거고. 문법 오류가 없어도 논리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논리 오류가 있으면 자바는 실행되다가 죽는 거예요. 잘못된 예외가 발생해서. 그걸 안 죽이면 안 돼.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디서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한지를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 적절하게 스로우문을 넣는 거예요. 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스로우를 왕창 넣어야 돼. 곳곳에 넣어놔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관련 코드들을 수정해가지고 다시는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분류 2-2는 처리할 수 있는 예외인데 내가 방지할 수 없는 예외예요. 처리는 할 수 있지만 프리벤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와 관련되냐면 사용자 실수나 외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외적 요인. 개발자의 실수가 아니라 사용자의 실수,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사용자 실수는 프로그램 외적 요인에 주로 발생되며 필요한 조치 후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예외들을 2-2로 분류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오류, 프린터 용지 부족,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프린터를 보냈는데 프린터 용지가 없어. 그럼 메시지 보여주고 용지 보급한 다음에 다시 프린터 누르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이것보다 프린터 용지보다 더 명확한 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파일을 다운받는데 내 컴퓨터에 용량이 부족해. 그럼 메시지 띄워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쓸모없는 파일도 지우고 나서 재개하면은 파일 다운로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중간에 멈추게 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예외들이에요. 이런 예외가 2-2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게 2-2를 저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얘네들은 필요한 조치 후에 다시 실행하면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바는 강건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쟤는 강제화시키자. 내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개발자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 못하게끔 무조건 뭔가 하게끔 만들었어요. 대단히 강제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은 강제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류 2-2를 언체크드 예외로 했고 분류 2-2는 체크 예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드 예외가 되면 얘는 강제화가 됐어요. 내가 조치를 안 하면 문법 오류가 나고 문법 오류가 나요. 트라이 캐치를 안 하면 문법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체크 예외에 대해서는 처리를 강제화합니다. 직접 처리하거나 반드시 공표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만든 거다.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 보면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 내버려둬서 조치를 안 한 것보다 조치를 하게끔 만드는 게 좋겠고 개발자가 무시 못하게 무조건 안 하면 프로그램을 안 돌려주게 만들어놨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게 됐어요.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르게 처리해가지고 처리는 할 건데 자바가 하라는 대로 아니고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제화 시켜놔서. 유연한 게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욕을 많이 하죠. 저 잘못 만들었다.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강제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니까 요 체크드 예외에 관련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